여러분, 페르시아만 전쟁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군사적인 충돌, 그런 헤드라인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 뒤에는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린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름값이 좀 올랐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전쟁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34%.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진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원유의 무려 3분의 1 이상이 바로 저 좁디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운송됐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원유 문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그러니까 LNG의 19%, 그리고 디젤이나 항공유 같은 석유 제품의 16%가 지나가는 길목이었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으로 가는 대동맥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꽉 막혀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그럼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가진 편견 하나를 깨야 합니다. 보통 걸프 국가 하면 다들 비슷비슷한 산유국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천만에요. 실제로는 나라마다 경제 구조가 정말 다릅니다. 자, 여기 표를 좀 보세요. 먼저 카타르, 인구는 250만밖에 안 되는데 와, 수출의 85%가 LNG예요. 그냥 가스 하나로 먹고 사는 초강대국인 거죠. 반면에 UAE는 어때요? 두바이 생각해 보시면 쉽죠. 무역, 금융허브잖아요. 에너지가 중요하긴 한데 경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 인구가 3,800만이나 되는 큰 나라인데 석유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 정도래요. 이거 놀랍게도 미국 텍사스주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일머니 왕국 이미지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나라들을 그냥 석유라는 한 단어로 묶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는 가스, 어떤 나라는 금융, 이렇게 각자 전문화된 분야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충격이 와도 그 충격파는 나라마다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겠죠? 자, 이제 시야를 확 넓혀보겠습니다. 이 분쟁을 아주 재미있는 프레임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있어요. 바로 신진대사적 냉전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처럼 국가 경제를 돌리는 에너지원을 두고 벌이는 새로운 냉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화석연료, 다른 한쪽은 전기, 이 둘의 대결이라는 거죠. 그럼 먼저 한쪽 진영인 페트로 국가,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간단해요. 이름 그대로 페트로, 즉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도를 보면 양 팀이 딱 나뉘는 것 같아요. 페트로 국가 팀에는 러시아, 걸프 국가들, 그리고 생산자이기도 한 미국이 있고요. 반대편 전기 국가 팀에는 유럽과 중국이 있죠. 재생에너지로 막 달려가는 나라들이요. 어때요? 딱 봐도 그림이 그려지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렇게 세상이 딱 둘로 나뉠까요? 우리 편, 니네 편, 이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해요. 보세요. 러시아나 걸프 국가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에너지를 다 못 쓰잖아요. 무조건 팔아야 돼요. 미국은 만들기도 엄청 만들고 쓰기도 엄청 쓰죠. 독특한 위치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페트로 국가의 대표 선수인 사우디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중국이랑 손잡고 태양광, 배터리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자기들이 전기 국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이분법은 현실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화석연료 좋아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나 그럴듯한 얘기다. 라고요. 딱 맞는 말이죠? 결국 페트로 국가 연합이니 뭐니 하는 건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구호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거대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었을까요? 한번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죠. 이런 화석연료 위기에서 누가 이득을 볼까요? 보통은 석유 회사들을 떠올리시겠죠? 근데 진짜 예상맞게 승자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바로 녹색 전환의 챔피언들입니다.
네, 맞아요. 석유 회사가 아니에요. 아니, 왜 하필 그들이나고요? 시장은 엄청나게 똑똑하거든요. 이 위기가 터지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진짜 화석연료의 시대는 가는구나. 다음은 전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중국의 CATL, BYD 같은 회사들로 몰려간 거죠. 이 회사들 주가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어요. 전쟁이 오히려 여러분, 기름 쓰지 말고 전기 쓰세요 하는 최고의 광고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럼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겠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곳은 네, 바로 항공사들입니다. 항공사들이 왜 힘드냐면요. 문제가 좀 복잡해요. 당연히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비행기 기름값도 오르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었어요. 항공유 가격이 원유 가격 오른 것보다 거의 2배나 더 뛰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원유를 항공유로 정지하는 비용, 그 중간 마진이 폭등했기 때문이죠. 이러니 항공사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그게 바로 해칭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미래의 기름값을 미리 사두는 거죠. 유럽 저가 항공사들은 이 보험을 아주 잘 들어놔서 피해가 적었어요. 근데 아시아 항공사들은 좀 부족했죠. 근데 진짜 최악은 캐세이 퍼시픽이었어요. 보험을 들긴 들었는데 엉뚱한 걸 든 거예요. 원유 가격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데 정작 미친 듯이 오른 건 항공유였잖아요. 이건 룰렛 게임에서 빨간색에 걸었는데 검은색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국은 정말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쓰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특이한 위치 때문에 아주 복잡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미국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딱 나뉩니다. 승자는 당연히 기름값 오르니 신난 석유 회사들이죠.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패자는 바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입니다. 주유소 갈 때마다 한숨 나오고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고, 그러니까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축제가 열리는데 다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미국 경제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도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회사가 버는 막대한 이익보다 수많은 가정이 겪는 고통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게다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석유 회사들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어요. 이 횡재는 절대로 오래갈 수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름값이 계속 높으면 사람들 불만이 하늘을 찌를 텐데 그걸 가만히 놔둘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가격을 끌어내리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럼 5년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작은 곳에서 터진 일이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 둘째, 석유 국가 대 전기 국가라는 이분법은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거. 셋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석유 위기가 녹색 에너지 전환을 앞당겼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큰 이득을 봤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 사태로 이득보다는 내부 갈등만 더 커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오히려 전기 시대를 앞당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마주할 새로운 에너지 무기는 과연 뭘까요? 앞으로 에너지와 세계 정세가 어떻게 얽혀갈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